비트코인 ETF로 사는 거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겠죠. 저는 그거보다는 이 비트코인과 연관되는 주식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 비트코인은 일종의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이제 주식과 관련지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원자재를 기본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원자재가 요만큼 움직이는데 기업의 이익은 이만큼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테마파크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파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비트코인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닌데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전에 비트코인 전문가 크립토 전문가분들의 영역에서 넘어서 이제 저 같은 실제 제도권 금융시장 투자자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산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 같기 때문에, 원래 비트코인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제도권의 금융시장 참여자의 시각에서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할 것 같고, 그 시각 하에서도 기존의 투자 방식과는 다른 투자 관점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으로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침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래 투자자로서 가지고 있는 시각 하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시가총액이 커졌다, 이것도 유의미하겠지만 뭔가 경제적 지위가 분명히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제도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은 어떤 투자의 효용이 발생할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투자의 효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전문화된 원래 투자하시던 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접근을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관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 지위가 격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다분히 투기적 자산으로 이렇게 많이들 오해가 있었고, 저도 사실은 이 투기적 성격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투자 자산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의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커진 것만큼 이 지위 자체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흐름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달러의 지위가 약간은 약화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달러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는 글로벌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내가 금융거래를 하거나 무역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결제수단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이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축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축자산이란 그냥 생소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외환보유고라는 걸 가지고 신용등급을 평가받잖아요. 중국의 위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일본의 엔을 많이 갖고 있다고 외환보유고가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각 모든 나라들은 달러를 가지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비축자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달러의 위치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격화되고 있진 않지만 서서히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2020년대 초반부터 전개됐던 미국이 시작한 금융 규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은 나라들한테 달러의 접근도를 떨어뜨렸던 그런 금융 규제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더니 러시아를 금융 제재 시켰단 말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달러에 대한 접근도가 떨어지니까 이건 반대로 역설적으로 기축통화의 지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2020년대 이후부터 아주 드라마틱한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는 이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지위가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지위가 떨어지다 보니 미국과 별로 친하지 않은 대신에 약간은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나라들이 무엇을 샀는가, 중앙은행이 무엇을 샀는가 보면은 금을 샀습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이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유 때문에 금이 상승을 했고, 최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의 위치를 또 이렇게 비트코인이 조금씩 가져가고 있다라는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부터 더 드라마틱하게 변하기 시작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보통 이런 자산이 움직일 때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요거를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이 올해 조금은 더 강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배경 하에서 특별하게 더 강화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서부터 외신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평소 보던 것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럼프 정부는 이 전략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정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한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 자체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 안전자산으로의 지위,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 더 격상했다, 더 증가한 거다, 이거의 일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전략자산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제 말로만 전략자산으로 분류했대 라고 생각을 하면 와, 이거 대단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략 비축 물자가 있고 전략 비축 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비트코인은 전략 비축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 전략 비축 자산에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달러가 있고요. 미국도 비축 자산으로 달러를 보유하니까 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유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달러, 금, 원유, 이런 자산들과 비트코인이 대등해지는 지위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위가 실제로 굉장히 대단히 격상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대단한 지위라는 게 조금은 더 과대평가된 지위 격상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총 자산, 글로벌하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총 자산의 규모가 얼마냐면 한 740조 US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는 부동산이 한 380조 정도 되고요. 채권이 140조 US 달러입니다. 원화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이 한 10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이 한 22조 US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얼마냐면 3.5조 US 달러 정도 돼요. 이 금에 비해서는 한 8분의 1 정도? 시가총액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이 140조인데 얘는 3조니까 아직 사실은 요만한 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 세계 부동산의 100분의 1의 자산이니까 아직은 작은 자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국에서 전략자산으로 분류가 된 거죠. 그러니 지위 자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제도적으로 크게 격상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지위가 격상되면 시가총액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커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뭐 어떤 형태의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의 가치 자체는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건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가상화폐 전체가 3.5조 US 달러인 거고,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가총액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마존보다는 크고 애플보다는 작은 정도의 그 정도의 시가총액 수준을 이제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다시 한번 지위 자체는 조금 높다 싶어요. 왜냐하면 애플 주식이 전략자산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시가총액이 작지만 비트코인이 전략자산으로 구분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위의 격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시가총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외에도 수많은 다른 나라 정부들도 비트코인을 일종의 비축자산처럼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기업들도 보통 비축자산으로 돈을 갖고 있거나 채권을 갖고 있거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실제로 각 기업의
비축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가총액이 상승하면 모든 자산에 시가총액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나타나는 가격의 효과가 하나 있습니다. 변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자산은요,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변동성은 낮아져요. 근데 이 변동성이 낮아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변동성이 안정화되면 안정화될수록 제도권에 의미 있는 자산으로 규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소결을 내본다고 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언제 어떻게 미래에는 분명히 될 것 같기는 한데 되게 불확실하고 투기성 성격이 많은 그런 자산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앞으로 커질 것 같은 시가총액 속에서 변동성이 안정되면서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으로 변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들을 좋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환영할 바 있고, 반대로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투기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조금은 합리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볼 이유가 생겼다, 이렇게 또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투자 자산으로서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효용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그냥 굉장히 뚜렷한 상관관계를 두 개를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나스닥과는 정의 상관관계, 달러와는 약간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게 비트코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예요.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디지털 안전자산이라는 거죠. 상관관계만 생각을 해보면 나스닥과 정의 상관관계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자산의 성격이죠. 위험자산과 정의 상관관계고 안전자산과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방향은 위험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안전자산이란 말이에요.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웬만하면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안전자산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면 안 물릴 것 같은, 손실이 안 날 것 같은, 아닙니다. 금도 투자를 잘못하면 손실이 나요. 손실이 안 날 것 같은 게 안전자산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산의 가치에 소멸이 안 나올 것 같은 자산을 우리는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블록체인이라는 거래 특성상 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자산이에요. 독특한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자산 하나에 위험자산으로의 성격과 안전자산으로의 성격, 두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제 기준에서는 전 세계 모든 자산 중에서 이런 역설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자산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일무이한 역설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제도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조금은 아주 간략하게 좀 재미없는 얘기를 말씀드려 볼 텐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지를 회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백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냐면, 전통적인 투자 방법, 포트폴리오가 있죠.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6대4 포트폴리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6, 채권 4로 끌고 가면 된다. 그 다음에 혹은 5, 3, 이 포트폴리오 방식이 있습니다. 532는 뭐냐면 주식 5, 채권 3, 대체자산 2, 이거로 포트폴리오 끌어가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인 투자를 하는 가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얹어봤어요. 이 포트폴리오 내에 비트코인을 얹어봤더니 더 좋은 효과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투자 자산으로 효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6대4 포트폴리오, 532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얹어봤더니 실제로 위험조정 수익률이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분도 계신데, 위험조정 수익률이라고 하는 이 샤프 레이쇼가 개선되는 효과가 회계 분석상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비트코인이 완벽한 제도권 투자 자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위험자산의 성격과 안전자산의 성격이라는 역설적 성격 때문에 오히려 전통적 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법에 이 비트코인을 집어넣었을 때 샤프 레이쇼가 더 개선되는 투자 자산으로의 효용이
더 좋아지는 것이 회계 분석상 발견됐다라는 거죠. 확인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의미는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되게 미래지향적이고 투기적인 자산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투자자라도, 제도권 시장 내의 금융시장 투자자라도 충분히 효용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효용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의미가 있다면 우리도 앞으로는 정당한 투자처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비트코인을 얹었더니 수익률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위험 조정 수익률, 샤프 레이쇼 자체가 올라갔다라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은 제도권에서 금융시장 투자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투자처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꼭지로 이 비트코인을 기존 제도권 투자자라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보다는 전혀 다른 쪽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과 똑같은 개념으로 안전자산에서 비트코인을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주식 계좌 내에 비트코인을 얼마를 투자할 거냐 요 관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할 때 비트코인을 어디에서 출발할 거냐 라고 하면 저는 안전자산인 금과 동등한 개념에서 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의 지위가 점점 약해지면서 실제로 기축통화로의 지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금융자산에는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겠는데 그 안에 금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지위를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얘 시가총액 비중이 한 8분의 1 정도예요. 얘가 8배 많아요. 한 요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자산에서는 그래도 얘가 계속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얘를 6으로 만들고 얘를 한 3으로 만들고 요 정도의 비율로 금과 비트코인의 비중을 나눠서 가져가는 걸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건 좋은 출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한다면 최근에 시장이 너무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이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지면 금을 조금 더 줄이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올리고, 반대로 시장이 너무 위험해 혹은 뭐 경기 전체로 좀 뭔가 위험해 이런 징후가 있었을 때는 금을 조금 더 올리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내리고 하는 이런 다이나믹한 변화 정도, 이 정도를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 계좌 내에 비트코인을 내가 얼마나 살까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주식과는 다른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주식 계좌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 배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관점으로의 아이디어의 변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크립토에 대해서 되게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이가 50대 저 이상으로 지긋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머릿속에 금은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있는 거 잘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께는 이런 쪽으로 사고방식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트코인에 대한 활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비트코인 ETF를 사는 거? 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겠죠. 그거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보다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문가들의 차트 분석을 따라가시는 게 훨씬 더 유망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 비트코인과 연관되는 주식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MSTR 같은 이 회사들, 무슨 얘기냐면 회사의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엄청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이제 동일시해서 보면서 이쪽에 대한 투자들을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것도 가능하다. 근데 솔직히 이걸 갖고 있을 거면은 그럼 비트코인 ETF 갖고 있지? 혹은 뭐 비트코인을 실제로 내가 그냥 지갑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내가 왜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비트코인은 일종의 원자재거든요. 그래서 이 원자재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 이제 주식과 관련지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원자재를 기본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해서 레버리지가 더 커지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구리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구리 현물 혹은 구리 ETF를 사는 게 수익이 좋을까요? 구리 광산업체의 주가를 사는 게 이익이 좋을까요? 주식을 사는 게 이익이 더 좋죠.
원자재가 요만큼 움직이는데 기업의 이익은 이만큼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전 여기서 말하는 레버리지 그런 의미거든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사실 관련한 주식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MSTR도 그런 해당한 종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가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추천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하겠습니까? 추천은 아닌데 관심 가는 게 이제 이 주식입니다. 코인베이스. 다 아실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소죠.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그러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왜 더 관심이 가냐? 저는 여기서 좀 역사를 하나 좀 끄집어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17세기 때 금 세공업자들이 금을 고객들한테 받은 다음에 보관증을 주고, 이게 금이 너무 계속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 이 보관증 자체가 거래가 되고, 이 보관증이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거래가 되면서 이 금 세공업자들의 역할들이 점점점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가 됐냐면 은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 세공업자가 결국은 은행으로 발전하는 단계거든요. 저는 지금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이 17세기 초에 금세공업자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전략자산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단기적인 플럭추에이션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커질 거라고 하면, 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의 은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주식은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건 추천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흐름의 변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변화들은 좀 주목하고 싶은 그런 주식이라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일종의 사실 뭐 꿈꾸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우리 주식 뭐 다 알고 하나요? 이렇게 꿈꾸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 나름의 고민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기존 제도권 금융시장 참여자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고민들을 조금은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조금 참고 삼아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큰 전체적인 자산 배분을 할 때거나 단기적인 자산 배분을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